제8편 1. 가랑잎으로 둔갑한 금화. 그랭고아르와 기적의 속을 사람들은 모두 근심에 빠져 있었다. 한 달이 다 되도록 에스메랄다의 소식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인데 이집트 공작과 거지 친구들은 슬픔에 잠겼으며 그랭고아르도 그녀와 염소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말도 없이 자취를 감춘 집시 처녀는 그 뒤로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갈만한 곳은 다 뒤져보았으나 헛수고였다. 깊은 시리에 빠진 그랭고아르에게 짓궂은 자들이 그날 저녁 에스메랄다가 어떤 장교와 함께 가는 것을 생미셸 다리 부근에서 보았다고 말해주었지만 그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보헤미안식 남편인 그랭고아르는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철학자일 뿐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순결한 여자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에스메랄다가 부적과 집시라는 두 가지를 원동력 삼아 얼마나 국계 정제를 지켜왔는지 잘 알고 있었다. 또 제2의 힘에 대항하는 그 지조의 저항력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두고 있었으므로 그런 점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해 더욱 괴로워했으며 점점 깊은 슬픔에 빠져들었다. 지금 그의 몸은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을 만큼 바짝 야위었으나 더 빠질 살이 남아있었다면 아마도 그 슬픔 때문에 더욱 야위었을 것이다. 그는 매사에 의욕과 열정을 잃어버렸으며 문학적 취미에 대한 열정까지도 식어버렸다. 돈이 마련되기만 하면 인쇄하려고 벼르고 있던 그의 수사학상의 정규 형태와 변칙 형태에 대하여라는 대규모 저술마저도 깡그리 잊고 있었다. 왜냐하면 위그드 생픽트르의 디다스칼론이 유명한 뱅블랭드 스필의 활자로 인쇄된 것을 본 뒤로 그는 인쇄를 입버릇처럼 노래하고 다녔던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그가 서글픈 심정으로 형사재판소 앞을 지나다가 파리 재판소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곳을 막 나서는 한 청년을 붙잡고 그가 물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헌병 장교를 살해한 여자를 재판한다나 봐요. 사건에 아마도 마법이 관련되어 있는 모양인데 주교와 종교 재판소 판사가 그 소송에 관여하고 있어서 제 형님인 조자의 부주교도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난 형님을 만나뵐 일이 있는데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네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거 참 안 됐구려. 나라도 돈을 빌려드리고 싶지만 바지에 구멍이 뚫린 것은 금화 탓이 아니라서요. 그랭구아르가 말했다. 그는 청년에게 자신도 그의 형님이라는 부주교와 잘 아는 사이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지난번 성당에서 옥신각신하다 헤어진 뒤로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른 체를 하기가 좀 겸연쩍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청년은 곧 자기 갈 길을 갔고 그랭구아르는 사람들에 섞여서 대강당으로 통하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기분이 울적할 때는 형사소송을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어리석고 엉뚱한 재판관들이 하는 짓은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입을 꾹 다문 채 서로 발꿈치로 밀면서 걸어 들어갔다. 낡고 커다란 건물 내부의 배수구나 창자처럼 꾸불꾸불한 어둡고 긴 재판소 안 복도를 한참 걸어서 강당으로 통하는 낮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남들보다 큰 키 덕분에 그들의 머리 위로 실내를 둘러볼 수 있었다. 강당은 널찍하고 어두컴컴했다. 그래서 더욱 넓게 보이는지도 몰랐다.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한 시각이었다. 뾰족 아치 모양의 기다란 창문으로 푸르스름한 한 줄기 빛이 흘러들 뿐이었는데 그 빛마저도 조각된 대들보에 커다란 격자가 되어 있는 둥근 천장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사라져버렸다. 천장에 있는 수많은 조각상들이 그늘 속에서 어수선하게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책상 위에는 이미 여러 개의 촛불이 밝혀져 서류더미 속에 파묻힌 서기들의 머리를 비추고 있었다. 강당 앞쪽은 방청객들이 자리를 차지했으며 좌우 양쪽 테이블에는 법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고 앞쪽 높은 자리에는 많은 재판관들이 앉아 있었다. 뒷줄 재판관석에는 빛이 닿지 않아 어둠 속에 묻혀 있어서 그들의 얼굴은 음산해 보이기까지 했다. 사방 벽면은 나리꽃 무늬로 장식되어 있고 재판관들의 머리 위쪽으로는 커다란 십자가가 하나 걸려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밖에도 곳곳에 늘어서 있는 창문과 미늘창이 촛불 속에 번뜩이고 있었다. 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저기 고위 성직자들처럼 나란히 앉은 양반들은 뭐하는 분들이십니까? 그랭구아르가 옆 사람에게 물었다. 아, 오른쪽은 고등법원 판사들이고
왼쪽은 배심원들이에요. 검은 법복하고 붉은 법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요? 저기 그 사람들 위쪽으로 땀을 흘리고 앉아있는 얼굴이 붉고 뚱뚱한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은 재판장이요. 그 뒤에 있는 저 양반들은요? 그랭구아르는 그런 식으로 계속 질문했는데 앞서도 말했듯이 그는 법관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연극이 실패한 뒤로 파리 재판소에 대하여 품게 된 원한 때문인 듯 했다. 저건 왕실 참사원의 상임 고문관들이요. 그럼 저 앞에 있는 멧돼지처럼 생긴 사람은요? 고등재판소 석이요. 저기 오른쪽 악어 같은 얼굴은요? 국왕 특별 변호사인 필리프 루리에 선생이라오. 그는 왼쪽에 앉은 뚱뚱보 금정고양이는요? 종교재판소 국왕검사 샤르몰리 선생인데 종교재판소의 관리들과 함께 온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저렇게 높아진 양반들이 죄다 여기 모여서 뭘 하는 겁니까? 재판을 하는 거요. 누굴요? 피고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게 사실은 여자라고 합디다. 저 앞에 있어요. 우리 쪽으로는 등지고 있는 데다 사람들한테 가려서 안 보이는 걸 거요. 저것 봐요. 저기 민을창이 나란히 있는 곳에 그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혹시 이름을 아세요? 그랭구아르는 혹시나 싶어서 물었다. 글쎄요, 잘 모릅니다. 나도 방금 왔어요. 종교재판소 판사가 나온 걸 보면 마법과 관련된 사건이 아닌가 미루어 짐작할 뿐 지켜봐야죠. 옳거니 이제 저 근엄하게 법복을 차려입은 양반들이 힘없는 인간을 잡아먹는 기막힌 광경을 구경할 수 있단 말씀이군요. 이보다 더 좋은 볼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철학자가 이죽거렸다. 저것 봐요. 자, 그 샤르몰리 선생은 인상이 왠지 온화해 보이지 않습니까? 옆자리에 사내가 지적했다. 천만에요. 저렇게 코가 뾰족하고 입술이 얇은 사람이 온화하다는 말 따위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 주위에 있던 사람이 이제 그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는 바람에 둘은 입을 다물었다. 중요한 진술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여러 높으신 나리님들, 재판장 한복판에 웬 노파가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얼굴이 누더기 옷에 가려져 있어서 마치 한더미의 누더기가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여기 높으신 나리님들께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팔루르델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일 역시 거짓없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저는 40년 전부터 생미셸 다리 근처에 살면서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강 상류 쪽 염색업자 타생 카야르의 맞은편이죠. 지금은 보다시피 이렇게 한심하게 늙어 꼬부라진 할망구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한창 꽃다운 미모를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사람들이 2, 3일 전부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팔루르델, 밤중에는 물레 좀 작작 돌려요. 악마라는 놈은 할멈이 물레에 대고 뿔로 빗질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요. 수도사 귀신이 작년에는 탕풀 쪽에 있었지만 지금은 시태 서만에서 얼쩡거리는 게 분명해. 팔루르델. 악마가 할멈 집 대문을 두드릴지도 모르니 조심하구려. 그러던 어느 밤이었어요. 그날도 제가 물레질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누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제가 누구냐고 묻자 밖에서 마구 욕짓거리를 늘어놓는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 남자 둘이서 서 있었어요. 한 사람은 금정 망토에 번쩍이는 눈동자만 보였고 다른 한 사람은 늠름한 장교님이었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생마르트의 방으로 안내하시오. 그건 위층에 있는 방을 달라는 뜻이랍니다. 그 방은 우리 집에서 가장 깨끗한 방이죠. 그러면서 방값으로 에퀴 금화 한 잎을 주었어요. 저는 그걸 받아서 서랍 속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튿날 글로리에트 도살장에서 국거리로 쓸 내장을 살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모시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위에서 방을 보여주고 있는 사이 그 망토를 입은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전 조금 놀랐지만 갔나보다 생각하고 장교님과 함께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장교님은 곧 밖으로 나갔다가 얼마 뒤 예쁘장한 처녀 하나를 데리고 돌아오더군요. 모자만 제대로 갖춰 썼더라면 처녀는 태양처럼 빛나는 인형 같았을 겁니다. 그 여자는 염소 한 마리도 데리고 왔어요. 커다란 염소였는데 그게 색깔이 하양인지 깜장이었는지는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자를 데려오는 건 괜찮지만 웬 새끼 염소를 다 끌고 들어오는 거지? 사실 전 그런 짐승을 싫어하거든요. 수염이 나 있고 뿔도 있는 데다 꼭 사람처럼 생겨가지고선 그것들을 보면 토요일 밤에 열린다는 마녀들의 한밤 장치가 생각나서 기분이 섬뜩하다니까요. 어쨌거나 저는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어르신들.
저는 여자와 장교를 위층으로 보낸 뒤 다시 물레질을 시작했지요. 우리 집은 2층 집이에요. 다리 위에 있는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집도 뒤쪽은 강이어서 1층 창문과 2층의 창문은 강 쪽으로 나와 있답니다. 아무튼 저는 계속 물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염소를 보고 자꾸만 수도사 귀신이 생각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게다가 그 예쁜 처녀도 어딘가 독특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우당탕 소리하고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창 아래에 있는 제 방 창문으로 가보니 뭔지 모르지만 시커먼 물체가 2층 창에서 물속으로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건 틀림없는 신부 옷을 입은 유령이었어요. 달이 밝아서 모두 보았답니다. 그것은 시태 쪽으로 헤엄쳐 가더군요. 저는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야경 대원을 불렀어요. 12명쯤 되리나? 하여간 대원들이 들어왔는데 처음엔 영문을 모르니까 그들은 저를 치고 두드려대면서 위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선 모두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요? 방 한쪽은 피바다였고 장교님은 목을 칼에 찔려서는 엎어져 있는 데다 여자는 죽은 척하고 있더라고요. 염소도 놀랐는지 그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맙소사, 바닥 청소를 하려면 좋게 보름은 걸리겠는걸? 깎아내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어째?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경대원들이 죽은 장교님을 옮겨 나갔어요. 불상도 하시지 쩌쩌. 그리고 참 처녀는 가슴도 다 드러나 있었는데 참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르신들. 무엇보다도 어이가 없는 일은 이튿날 일어났어요. 제가 국거리를 사려가려고 서랍을 열어보니 글쎄 내 그 말을 훔쳐간 거예요. 서랍엔 달랑 가랑잎 하나가 뒹굴고 있더라니까요. 노파는 이야기를 끝내고 입을 다물었다. 정중 속에서 공포가 서린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그 유령하며 염소까지 아무래도 마귀의 짓이 아닐까요? 그랭구하러 옆에 있던 사내가 말했다. 게다가 그 가랑잎도 말이요. 다른 사내도 한마디 했다. 그건 확실히 의심할 여지가 없네요. 장교들을 없애기 위해 마녀가 수도사 귀신과 한패가 된 거라고요? 세 번째 남자도 맞장구를 쳤다. 그랭구하러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끔찍스러우면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팔루르델 할멈, 재판 중에 더 할 이야기는 없소? 재판장이 잔뜩 위험 있는 투로 말하자 노파가 이렇게 덧붙였다. 예, 특별한 것은 없어요, 재판장님. 하지만 저희 집에 대해서 찌그러지고 썩은 내가 코를 찌르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라는 표현은 너무하십니다요. 높으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게는 세상에 둘도 없이 아늑한 보금자리입니다. 또한 다리 위의 집들은 다 그렇게 생겼어요. 워낙 많은 서민이 모여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푸주간 주인들은 돈이 꽤 많은 부자지만 한 동네에 삽니다. 어여쁜 안악들과 혼인해서 잘 살고 있지요. 그때 거랭구아르의 눈에 악어처럼 보였던 법관이 일어섰다. 조용히들 하시오 여러분. 피고인 옆에 칼이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팔루르델 할멈, 당신은 악마가 준 금화가 둔갑해 버렸다는 그 가랑잎을 가져왔소? 예, 그러면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서기가 노파에게서 가랑잎을 받아 악어에게 전달하자 악어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재판장에게 넘겨주었다. 재판장은 다시 그것을 종교재판소 국왕검사에게 건네므로써 그 가랑잎은 사람들의 손을 타고 법정을 한 바퀴 돌았다. 이건 자작나무 이파리인데 마법의 새로운 증거가 되겠는걸? 자크 살르몰리가 말했다. 그때 판사 하나가 이렇게 물었다. 정인, 당신은 장교와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고 나중에는 신부 옷을 입은 사람이 세행강을 헤쳐갔다고 했죠. 그럼 당신에게 돈을 준 사람은 누구요? 노파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건 장교님이었습니다요. 사람들 사이에서 수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니, 그렇다면 이거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그랭구아르는 생각했다. 그때 국왕 특별변호사 필리프 루리에가 끼어들었다. 판사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장교가 병상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비록 기억이 희미하기는 하나 검은 옷을 입은 사나이가 장교에게 다가와서 저 피고 여인을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어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가라고 재촉했고 장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가 직접 금화를 주면서 비용으로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장교는 정인 팔루르델에게 반값을 치른 것이죠. 그러므로 그 금화는 틀림없이 지옥의 화폐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의견은 거랭구아를 비롯한 수많은 방청객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앞에 놓인 서류를 보시고 페비스 드 샤토페르의 진술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왕 변호사는 자리에 앉으면서 그렇게 덧붙였다. 그 이름을 듣더니 피고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머리가 무엇가 치솟듯이 불쑥 올라왔다. 그랭고아르는 그녀가 바로 에스메랄다임을 알아보고는 기절초풍하도록 놀랐다. 그녀는 얼굴도 창백했고 예전에는 귀엽겠다 금화장식을 뜻따랐던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완전히 흩어져 있었으며 입술은 새파랗게 질렸고 겁에 질린 두 눈은 움푹 꺼져 그냥 보고 있기에도 무서웠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페비스 집시 처녀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듯 중얼거렸다. 어디 계세요? 아, 판사님들, 저를 죽이기 전에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분이 아직 살아계신지 그것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입 닥쳐. 그런 것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야. 재판장이 살벌하게 말했다. 제발 저를 가엾게 여기시어 그분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만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여자는 바짝 야위어 앙상해진 손을 맞잡으며 기도하듯 말을 이었는데 가냘픈 몸을 움직일 때마다 묶여있는 쇠사슬이 쩔그렁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좋다. 그는 죽어가고 있다. 어때? 이제 만족하는가? 국왕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그러자 여자는 가련하게도 말도 나오지 않았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밀랍처럼 얼굴이 하얘져서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 재판장은 아래쪽에 서 있던 남자를 향해 몸을 숙였다. 그는 금색 모자를 쓰고 검은 법복을 입고 있었는데 목에는 쇠사슬을 걸고 손에는 채찍을 들고 있었다. 안내인, 두 번째 피고를 데려오시오. 재판정 안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작은 문으로 향했다. 곧이어 문이 열리더니 뿔과 금빛 발을 가진 귀여운 염소 한 마리가 들어왔다. 염소를 보자 그랭고아르의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예쁜 염소는 잠시 문 앞에 서서 목을 쭉 뺐는데 그 모양은 마치 바위 끝에 서서 넓은 수평선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염소는 어느새 집시 처녀를 발견하고는 잡을 새도 없이 책상과 서기의 머리를 뛰어넘어 자기 주인의 무릎 위로 한다름에 뛰어갔다. 그러고는 주인의 발밑에서 귀엽게 뒹굴며 말을 걸어주기를,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는 꼼짝 않고 있을 뿐 가련하게도 잘리에게 눈길을 주기는커녕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 맞아. 저게 그 흉물스런 짐승이라고요? 저 여자와 염소 둘 다 똑똑히 기억합니다요. 틀림없어요. 노파 팔루르델이 말했다. 이때 자크 사르몰리가 끼어들었다. 괜찮으시다면 이번엔 염소를 신문할까 합니다. 염소가 바로 두 번째 피고인인 셈이었다. 그 시절 마법재판에서는 동물에게 대해서 제기된 소송만큼 손쉬운 것은 없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466년의 재판 보고서에는 코르베유에서 그들의 죄과에 대하여 사형이 집행되었던 질레 슐라르와 그의 수태지의 소송 비용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세부 보고가 있다. 거기에는 돼지를 파묻기 위한 구덩이 비용, 모르상 항구에서 사들인 500다발의 장작, 300파인트의 포도주와 빵, 사형 집행인과 의좋게 나누어 먹은 사형수의 마지막 식대 등에서부터 하루에 8이 주와 8드니에로 쳐서 11인분의 돼지 관리비와 먹이로선 액수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때로는 짐승을 재판하는 것보다 더한 경우도 있었다. 사를마니와 루이 드 데브로네르 법령집에는 뻔뻔스럽게도 공중에 나타난 불에 휩싸인 유령에게 내린 무거운 형벌에 대한 기록마저 있을 정도였다. 한편 종교재판소 검사는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다. 이 염소에게 달라붙어 모든 악교의 추방을 방해하는 악마귀가 영원히 그 마법을 멈추지 않는다면, 또는 이 법정을 어지럽힐 의도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마귀를 교수대나 화형장으로 끌고 가야만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랭고아르는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샤른 몰리는 책상 위에서 집시 처녀의 탬버린을 들고 염소에게 어떤 몸짓을 보이며 물었다. 지금이 몇 시지? 염소는 영특해 보이는 눈빛으로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금빛 발을 들어 바닥을 7번 찍었다. 정확히 7시였다. 공포에 휩싸인 청중들의 동료가 재판정 안을 가득 메웠다. 그랭고아르는 더 이상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염소가 뭘 한다고 그럽니까?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는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 저기 구석에 있는 사람 조용히 하지 못하겠소? 안내인이 호통치듯 말했다. 자크 사르몰리는 다시 탬버린을 두드리며 염소에게 날짜를 묻거나 몇 월인지도 묻고 다른 여러 가지 재주를 시켜보았다.
그런 공연이 만약 내거리 광장에서 이루어졌다면 잘리의 영리한 재주에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고 엄청난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구경꾼이라도 법정의 방청객으로 앉아있는 이들에게 그것은 공포심만 안겨줄 뿐이었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염소는 더 이상 의심할 바 없는 악마였던 것이다. 게다가 더욱 불리하게도 국왕검사가 잘리의 목에 걸린 문자 카드 주머니를 풀어 바닥에 널어놓았을 때였다. 어지럽게 늘린 문자 카드를 보자 염소는 발끝으로 피베스라는 치명적인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장교가 마법의 제물이 되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그토록 아립답고 매혹적이던 집시 처녀는 이제 무시무시한 흡혈귀로 둔갑해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죽은 사람 같았다. 잘리가 귀염성 있게 움직이고 있어도 검사석에서 갖가지 무서운 말을 늘어놓아도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소란스럽게 방청객들이 웅성거려도 더 이상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집행계가 그녀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어 깨우거나 재판장이 준엄하게 목소리를 높여야만 했다. 이봐 젊은 처녀, 너는 마법의 주문을 끊임없이 읊조리고 다니는 집시족이다. 너는 지난 3월 29일 밤 이 소송에 연루되어 있는 악마의 시인 염소와 공모하여 어두운 밤을 틈타 미인계로 농간을 부려 왕실 친위 헌병대 중대장 페비스 샤토페리를 단도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이래도 계속 모른다고 부인할 텐가? 어머나 끔찍해. 아, 나의 페비스, 이건 지옥이에요. 여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다. 계속 부인할 테냐? 재판장이 차갑게 물었다. 정말 모릅니다. 그녀는 섬뜩한 어조로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에는 불이 번뜩이고 있었다. 재판장은 퉁명스레 계속했다. 그럼 너를 고발한 수많은 사실들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셈이냐? 그녀는 띄엄띄엄 말을 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분을 찌른 건 신부였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 뒤를 쫓는 무시무시한 신부라고요. 맞아, 바로 그거야. 수도사 귀신. 재판관이 말했다. 제발 재판장님, 제발 저를 굽어 살펴주세요. 저는 그냥 하찮은 떠돌이 계집일 뿐이옵니다. 집시 계집이지? 판사가 말했다. 그러자 자크 사르몰리가 어조를 한참 누그러뜨려 말했다. 피고인이 강경하게 부인함으로 엄중한 고문을 요구합니다. 받아들이겠소? 재판장이 말했다. 가련하게도 그녀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창을 든 관리들의 명령에 순순히 따라 일어나서 사르몰리와 종교재판소 신부들의 뒤를 따라 두 줄로 늘어선 민을창 사이로 난 중간문을 향해 크게 흐트러짐 없이 또박또박 걸어나갔다. 그 문은 갑자기 벌컥 열렸다가 다시 닫혀버렸으므로 슬픈 그랭구아르에게는 그 문이 그녀를 집어삼켜버린 끔찍한 아가리처럼만 여겨져 슬프기 이를 데 없었다.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한 마리 짐승이 굿을 피우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또다시 주인을 잃은 귀여운 잘리였다. 재판은 휴정에 들어갔다. 재판관 하나가 여러분 모두 피곤하겠지만 고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무척 지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법관이란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아휴, 정말 재수없고 악질적인 계집애야. 아직 저녁도 못 먹었는데 저런 계집을 굳이 신문하게 하는 건 또 뭐람? 어느 늙은 판사가 투덜거렸다. 2. 가랑잎으로 둔갑한 금화. 에스메랄다는 사무만 간수들의 경계 속에 대낮에도 등불을 밝혀 놓아야 할 정도로 어두컴컴한 복도와 계단을 몇 번씩 오르내린 뒤 재판소 경관들에게 떠밀리다시피 음침한 방으로 들여보내졌다. 동굴 같은 그 방은 창문 하나 없이 크고 튼튼한 철문 하나가 낮게 나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현대식 건물들이 옛 파리 시내를 뒤덮으며 새로운 파리를 형성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그 커다란 탑들 가운데 하나의 맨 아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부는 꽤 밝았다. 창은 없었지만 두꺼운 벽 속에 붙어있는 가마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었다. 가마에서 나오는 빛이 그 방안을 붉게 비추어 한쪽 구석에 켜놓은 초라한 촛불 한 자루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다. 올렸다 내렸다 하게 되어 있는 쇠살 문은 가마의 문 노릇을 했는데 때마침 올라가 있었으므로 검은 벽 위에 타는 듯한 환기창으로 들여다보아도 창살의 한쪽 끝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 모양은 마치 끝이 뾰족하고 드문드문 빠져있는 검은 이가 주르르 박혀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가마는 불을 내뿜는 전설 속 용의 아가리처럼 보였다.
가마에서 나오는 불빛의 도움을 받아 처녀 죄수는 방 안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갖가지 무시무시한 도구들을 모조리 살펴볼 수 있었다. 방 안에는 가죽 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궁룡의 종석에 새겨놓은 들창고 괴물이 물고 있는 구리 고리에 비끄러맨 버클 달린 가죽끈 하나가 늘어떨어져 있었다. 또 집게며 노루발이며 널찍널찍한 쟁기들이 가만에서 시뻘건 불길에 벌겋게 달구어져 있었다. 핏빛 같은 가마의 불빛은 방 안의 끔찍스런 도구들을 더욱 생생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지옥 같은 방은 그냥 신문실로만 불리고 있었다. 침대 위에는 고문관 피에라 토르트리가 흐트러진 자세로 아무렇게나 걸터 앉아 있었다. 얼굴이 네모난 난쟁이 같은 부하 둘이서 가죽으로 만든 앞치마를 입고 사람을 매달 때 쓰는 산밧줄을 어깨에 메고는 뜨거운 불 속에 달구어 놓은 쇠붙이를 뒤적이고 있었다. 가엾은 처녀는 기운을 차리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덜컥 겁이 났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방 한쪽에는 재판소 법관들이 줄줄이 섰고 다른 한쪽으로는 종교재판소의 성직자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서기 한 명과 문구 상자, 책상 하나는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다. 자, 그 사르몰리는 상냥한 미소를 머금으며 집시 처녀에게 다가갔다. 이봐, 너 끝까지 모른다고 할래? 예, 그녀는 꺼져 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너가 가엾기도 하고 바라는 바도 아니지만 더욱 가혹하게 신문할 수밖에 없어. 자, 이 침대에 앉도록 해. 피에라 고문관, 이 여자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거기 문을 닫도록. 피에라는 투덜거리며 일어섰다. 문을 닫으면 불이 꺼져버릴 텐데요? 그가 중얼거렸다. 아, 그렇지. 그럼 열어놔. 샤르몰리가 다시 말했다. 에스메랄다는 그대로 서 있었다. 이 가죽 침대에서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몸을 뒤틀며 괴로워했을 것을 생각하니 그녀는 공포로 인해 등골이 오싹했다. 겁에 질린 채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윽고 사르몰리의 신호에 따라 두 부하가 그녀를 붙잡아 침대 위에 앉혔다. 그들이 그녀를 거칠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손길이 그녀의 몸에 닿거나 가죽 침대에 그녀의 몸이 닿을 때는 온몸의 피가 심장 쪽으로 역류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끔찍한 고문 도구들이 갖가지 연장들과 뒤섞여 마치 벌레와 새들을 노리는 박쥐와 다종류의 거미들처럼 사방팔방에서 그녀의 몸 위로 기어올라 살을 뜯고 비틀려고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것 같았다. 의사는 어디 있지? 샤르몰리가 물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눈에 띄지 않았던 검정 옷을 입은 사나이가 대답했다. 집시 처녀는 바들바들 떨었다. 아가씨, 종교재판소 검사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 번째로 묻겠는데 너가 기소당한 사실에 대해 아직도 모른다고 할 건가? 그녀는 이제 고개를 가로젓기만 할 뿐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아직도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수밖에. 국왕 검사님,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갑자기 피에라가 샤르몰리에게 물었다. 샤르몰리는 아직 운을 찾는 시인처럼 멍하니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었고 말했다. 먼저 족쇄부터 하지. 이 불행한 처녀는 신에게서 그리고 인간에게서도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단념했는지 움직일 힘도 없는 물체처럼 고개를 가슴에 푹 떨구고 말았다. 고문관과 의사가 동시에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와 동시에 두 부하가 무서운 도구들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무시무시한 쇠붙이들이 부딪히는 소리만으로도 그녀는 죽은 개구리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을 때처럼 몸을 바르르 떨었다. 오, 나의 페비스. 그녀는 속삭였지만 그 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은 아주 작은 소리였다. 그러더니 또다시 미동도 않고 대리석처럼 입을 다물어 버렸다. 재판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러한 광경을 보았다면 누구나 애가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이 가련한 영혼은 마치 지옥의 붉은 문 아래에서 사탄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무시무시하게 이를 드러낸 톱님에 박히며 목마같은 고문 도구들이 당장이라도 달려들려고 하는 가냘픈 육신. 가혹한 망나니와 집게의 손이 이제 곧 다루려는 인간. 그것은 바로 그 부드럽고 희고 연약한 집시 처녀였던 것이다.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이라는 것이 고문이라는 무서운 맷돌을 이용해 가루로 만들려 하는 것은 겨우 가련한 좁쌀 한 알갱이인 것이다. 그 사이 피에라 토르트리의 부하들은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아름다운 다리를 발가 벗겨 놓았다. 파리 시내 내거리에서 아름다움과 매력으로 무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던 바로 그 다리를 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고문관은 그녀의 곱고 아리따운 다리의 곡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만약 부주교가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그 금이와 파리의 상징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내 가련한 처녀는 어슴푸레한 눈앞에서 족쇄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이윽고 그녀의 발이 철판 사이에 끼어 그 무시무시한 도구 아래로 사라져버렸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그녀는 오히려 있는 힘껏 소리쳤다. 이걸 좀 풀어주세요. 그녀는 머리카락이 잔뜩 헝클어진 채 벌떡 일어서며 다시 외쳤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구강검사의 발날에 몸을 던지려 했으나 단단한 떡갈나무와 강철의 무거운 도구에 끼어 있어서 날개에 나무를 흠뻑 뒤집어 쓴 벌보다 축 처져 족쇄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샤르몰리의 신호가 떨어지자 고문관은 여자를 다시 침대 위에 앉히고 둥근 천장에서부터 늘어떨어져 있는 가죽끈으로 허리를 묶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사실대로 자백하겠느냐? 샤르몰리는 늘 그렇듯 침착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가 저질렀다는 그 죄상을 어떻게 설명할 셈이냐?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테냐? 예,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좋아, 시작해. 샤르몰리가 피에라에게 말했다. 피에라가 기중기의 손잡이를 돌리자 족쇄는 점점 조여들기 시작했고 가엾은 아가씨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끔찍한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그만해. 샤르몰리가 피에라에게 말했다. 그리고 집시 처녀를 향해 물었다. 자백하겠느냐? 하겠어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비참한 처녀는 고통스럽게 외쳤다. 그녀는 신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탓에 자신의 힘을 계산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삶이 그토록 즐겁고 감미롭고 유쾌했던 처녀는 결국 난생 처음으로 당하는 고통에 꼼짝없이 굴복해 버린 것이다. 나도 사람이니까 하는 말이지만 모든 것을 인정한 뒤엔 죽음을 면치 못해. 구강검사가 말했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어요.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가슴에 묶인 가죽띠에 매달린 채 그녀는 가죽 침대 위로 몸을 꺾은 채 늘버려졌다. 이봐 아가씨 정신 차리라고. 피에라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너는 보르고뉴 전하의 목에 걸린 황금 양털 모피 같구나. 자크 샤르몰리가 소리쳤다. 서기 필기 준비. 이봐 집시 처녀. 너는 원한을 품은 수많은 유령이나 마녀, 흡혈귀와 더불어 지옥의 만찬이나 향년, 요술에 참석한 것을 시인하는가? 빨리 대답해. 예. 그녀는 힘없이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녀가 내쉬는 숨소리 속에 묻혀 사라졌다. 너는 바알세불이 마법사들을 밤의 잔치에 부르기 위해 구름 속에 등장시킨다는 흰 염소 자리를, 마법사의 눈에만 보인다는 그 흰 염소 자리를 보았다는 것을 자백하느냐? 예. 너는 성전 기사 단원들의 저 밉살 맞은 우상인 보포메의 머리에 예배했음을 자백하는가? 예. 너와 함께 기소된 저 염소로 둔갑해있는 악마와 교류하였음을 인정하느냐? 예. 그럼 마지막으로 너는 흔히 수도사 귀신이라고 불리는 유령의 도움으로 지난 3월 29일 밤에 페비스 드 샤토페르라는 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음을 자백하는가? 그녀는 크고 동그란 눈을 들어 검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몸을 떨거나 움직이지도 않고 단지 기계적으로 예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이미 완전히 지쳐버린 것이었다. 서기, 기록했으렸다. 사르몰리가 말했다. 그리고 고문관들을 향해 지시했다. 죄수를 풀어 법정으로 데려가도록. 그녀의 발에서 족쇄가 풀리자 종교재판소 검사는 고통으로 마비되어 있는 그녀의 발을 살펴보며 말했다. 자, 가자. 대단치는 않겠어? 너는 아주 딱 좋을 때 자백을 했다. 아직은 춤도 출 수 있겠어. 그렇지, 처녀? 그는 종교재판소의 사제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것으로 조사가 마침내 끝이 났소. 여러분 안도하시오. 이 아가씨는 우리가 자신을 최대한 너그럽게 다루었다고 정언할 것이요. 3. 가랑잎으로 둔갑한 금화. 세 번째 글입니다. 그녀가 창백한 얼굴로 다리를 질질 꺼며 법정으로 돌아오자 방청석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반가움으로 일제히 술렁거렸다. 그녀가 다시 등장한 것은 방청객에게는 극장에서 막간극이 끝나고 다시 막이 올라 흥미진진한 연극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려고 하는 순간과 같은 느낌을 주었고 판사들에게는 이제 곧 저녁밥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하는 것이었다. 귀여운 새끼 염소도 그녀를 보고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
염소는 주인에게 달려가고 싶어 했지만 의자에 묶인 신세라 그럴 수 없었다. 이제 밤도 꽤 깊었다. 그러나 실내를 비추는 촛불의 숫자는 더 이상 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희미하고 어두컴컴하고 벽도 잘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어둠에 쌓여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재판관들의 굳은 얼굴들이 희미한 불빛 속에서 겨우 보일 정도였다. 재판관석에서 마주 보이는 기다란 법정의 구석 쪽으로 깊은 어둠 속에 희미한 점처럼 보이는 집시 처녀가 있었다. 그녀는 피고석으로 끌려갔다. 샤르몰리는 한껏 위험을 부리며 자기 자리에 가서 앉더니 이내 다시 일어나 자기가 세운 공을 얼굴 표정에 드러내지 않으려 했으며 말했다. 피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거기 집시처녀, 재판장이 그녀를 불렀다. 너는 너가 부린 마법과 매춘 행위 그리고 페비스트 샤토페르 살해 기도에 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가? 재판장의 물음에 그녀는 가슴이 메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제발 저를 빨리 죽여주세요. 그녀가 들릴까 말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종교재판소 검사님, 본법정은 검사님의 공소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샤르몰리는 두꺼운 서류 다발을 제출한 뒤 잔뜩 과장된 몸짓을 섞어가며 라틴어로 된 연설문을 웅변조로 읽기 시작했다. 그곳에 적힌 소송 기록에는 모든 공소사실의 증거가 그가 좋아하는 희극신 플라우투스 취향의 인용문을 곁들여 키케로식의 완곡한 표현법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여러분에게 그 명문장을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몸짓과 화법이 화려한 우리의 변사는 그것을 멋들어지게 낭독하고 있었다. 아직 첫머리도 끝나지 않았건만 어느새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흐르고 눈동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열정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긴 문장을 한창 읽어 내려가다가는 우뚝 멈추었는데 평소 몹시 온화하고 어떻게 보면 멍청해 보이기까지 하던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그는 여러분 하고 외쳤다. 이번에는 프랑스로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는 틀림없이 악마가 끼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 악마가 우리의 공판에 참석하여 사탄의 연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 보십시오. 그러면서 샤르몰리는 새끼 염소를 가리켰다. 염소는 샤르몰리의 몸짓을 보고는 그 행동을 따라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궁둥이를 땅에 대고 앉아서 앞발과 수염 달린 머리통을 움직여 종교재판소 국왕검사의 훌륭한 무언극을 열심히 재현하고 있었다. 그것 또한 여러분도 알다시피 염소의 기특한 재주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 증거는 빼도 박도 못할 매우 중대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경관들은 염소에 발을 묶어버렸고 국왕검사는 공소문을 계속 읽었다. 그것은 몹시 장황했으나 결론은 훌륭했다. 샤르몰리의 신 목소리와 헐떡이는 숨소리는 몸짓으로 라틴어로 이렇게 덧붙였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관 여러분, 이 죄 범죄가 명백하고 범행 의지가 분명했던 까닭에 그 정체를 드러낸 이 마녀에 대하여 순결한 이 10대 섬안에서 높고 낮은 모든 재판의 사법권을 소유하고 있는 파리 노트르담 성당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뜻에 따라 나는 다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적당한 액수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 둘째, 노트르담 대성당 정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 것. 셋째, 이 마녀와 그 염소를 속칭 그레브 광장이라고 일컫는 광장이나 왕실 정원 돌출구 근처인 센강의 작은 섬 출구에서 처형하는 선고를 내릴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모자를 고쳤으며 자리에 앉았다. 저런 망할 놈이 그랭고아르는 시리에 빠져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저걸 라틴어라고 도저히 못 들어주겠군. 그때 검은 법복을 입은 사나이 하나가 피고 옆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변호사였다. 재판관들은 아직까지 저녁을 먹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투덜투덜 불평하기 시작했다. 변호인 간단히 합시다. 재판장이 말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죄를 자백한 이상 저는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살리카 법전의 조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마녀가 사람을 잡아먹고 그로 말미암아 유죄로 결정된 경우 금화 200솔 즉 8천 더니에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해 주시기를 재판관 여러분들께 바라는 바입니다. 그 법률은 폐지된 것일 텐데요. 국왕 특별변호사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다. 그럼 투표로 결정합시다. 죄상은 명백하고 또 시각도 너무 늦었으니까. 배심 판사 하나가 말했다. 사람들은 즉석에서 투표를 하게 되었다. 동의하는 사람은 모자를 벗어 표시하기로 했다. 그들은 서두르고 있었다. 재판장이 그들에게 낮은 소리로 질문을 던지자 어둠 속에서 한 사람씩 모자를 벗는 것이 보였다. 가엾게도 피고인 처녀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기는 했지만 흐려진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곧이어 서기가 기록을 시작했고 이어 재판관에게 기다란 양피지를 제출했다. 가련한 처녀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움직이는 발소리와 창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집시 처녀는 들으시오. 국왕폐하께서 정하시는 날짜의 정오에 그대는 속옷 차림에 맨발로 목에 밧줄을 메고 수레에 태워져 노트르담 대문 앞으로 끌려 나갈 것이다. 그곳에서 무게 2파운드의 촛불을 들고 공개적으로 사과한 뒤 다시 그레브 광장으로 끌려가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다. 저 염소도 같은 처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그대가 자백한 대로 페비스 드 샤토페르 살인 기도와 마술과 마법과 음란죄에 대하여 금화 3리용을 종교재판소에 지불할 것을 명한다.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아, 이건 꿈이야. 그녀는 멍한 눈길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거친 손길이 자신을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것을 느꼈다.